그러면 이제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자는 누군가를 한번 바라볼게요. 일단 파는 사람이 있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계약이란 건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한 사람이 사면 한 사람이 팔아야 되죠. 쌍방이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파생상품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냥 예전에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끼리 1대1로 만나서 그냥 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자 팔자 가격을 좀 좁혀주고 그 다음에 서로 문제가 발생할 걸 중간에서 해결해주고 이런 걸 하는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 있어요. 그럼 한번 이제 파는 사람이 누가 있나 볼까요? 결국은 아까 이제 선물 옵션 얘기를 했지만 미래 가격이 내릴 것 같은 사람은 셀하겠죠. 팔겠죠.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사람은 바이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리즈너블한 가격인지는 각자 생각하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가격이 결정돼서 그 가격대로 거래를 하고 그 거래를 가지고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선물 옵션 뭐 HTS로 거래하는 거 안에는 그 계약서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거래소 계약서도 다 있고 우리가 그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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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다 그냥 지나간 거지 자세히 읽어보면 다 있어요. 만기일이 되면 어떻게 되고 뭐 디폴트가 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적혀있는 계약서가 있어서 그 계약에 우리가 사인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실수요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수요자가 있어요. 가수요자는 그냥 만기일에 기초자산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사서 가지고 있는 걸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가격 자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실제로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투기 거래자, 트레이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수요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매수한 사람한테 줄 사람이에요. 아까 사과를 봤을 때 누굴까요? 과수원 주인이겠죠. 사과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년 자기는 이제 1,000,000원이 필요해. 근데 이 정도 나무를 팔면 한 1,000,000원 정도 나왔었어. 그러니까 가격이 풍년이 되면은 가격이 싸질 거고 흉년이 되면은 가격이 비싸질 텐데 그런 거 난 모르겠고 그냥 지금 고정시키고 싶어. 그런 사람이 이제 해전 거죠.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반대죠. 미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미리 바이하는 사람. 근데 실수요자는 실제로는 자기는 뭐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만기에 기초자산을 매도자한테 받아서 그 물건을 내가 쓸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해저예요, 해저. 필요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가수요자는 받을 생각 없고 그냥 가격이 내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매수자는 가수요자 그리고 시장을 만드는 사람은 브로커, 그 다음에 LP, 유동성 공급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차익거래자.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은 가수요자나 실수요자라고 볼 수 없어요. 마켓 메이커라고 그냥 불리워요. 그래서 차익거래자는 그냥 차익거래자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브로커는 이런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고 거기서 피를 받는 사람. LP는 이렇게 가격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시장 가격을 사자는 팔자는 호가를 이렇게 내줘서 이 사이에 요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먹는 사람.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유동성 공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 보면 FX, 외환 사자 팔자, 그 다음에 주식 사자 팔자, 그 다음에 주식 선물, 파생상품들은 다가 존재해요. 거래 상대방들이 거래가 잘 되게. 그러면 이제 선물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면 선물 사는 사람은 선물 시장에 가서 선물 파는 사람하고 매치해서 그냥 거래하고 끝났어요. 여기 둘이 선이 거져 있다면. 그 다음에 주식 사는 사람은 주식시장 가서 매수하고 파는 사람은 매도하고 그래서 위에 아래가 서로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로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면. 근데 실제로 우리는 선물 시장도 거래하고 주식 시장도 거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대부분 다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매수 차익 거래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매도 차익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차익 거래가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에서 가격 결정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인 가치가 나오고 실제 거래되는 가치하고 그 가치가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를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빠지는데 이론가랑 차이가 벌어지는 게 너무 많이 벌어지면 뭔가 차익 거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거래를 하는 거죠. 그게 선물 가격 위에 있는 경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거래하는 날짜 그리고 주식 모음들, 주식이거나 어떤 기초자산 내 현물 가격들이 있어요. 그럼 선물 가격이 비싸다고 쳐요. 그러면은 베이시스라는 게 선물 가격 백 현물 가격을 한 걸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그럼 거래할 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 그냥 현물로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선물을 만기에 가면은 현물을 갖다 이 선물 산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결국 가격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가면 거래할 때 당시 요만큼 베이시스만큼이 수익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비용을 빼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보관 비용이 발생하면 보관 비용 빼야 되고, 그렇게 빼고 난 게 실질적으로 차익거래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선물 가격이 이론가라는 건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이자율, 보관 비용,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가격으로 선물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겠죠. 어느 레벨 안에서. 왜냐하면 그보다 너무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을 팔고 주식을 사면 만기 때 가서 그 차익을 무조건 수익으로 받으니까 사람들이 가만 안 두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거의 동시에 매수 매도를 해요. 주식을 갖다가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거의. 그러면 하나는 주식시장, 하나는 선물시장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둘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물 파는 사람, 주식 파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들은 원래 있던 시장에서 그냥 자기는 주식이 팔고 싶어서 팔았고, 이 사람은 올라갈 것 같아서 선물을 샀고, 이런 거래를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디렉셔널 베팅. 근데 실제로 여기 껴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차익거래자는 매수 매도하고 아까 봤던 베이시스만 수익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실제 이론 가격과 크게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얘가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럼 만기일이 어떻게 돼요? 쭉 가면은 만기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만큼 확정이익이 됐고, 베이시스는 선물은 현물 가격하고 같아졌겠죠. 같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물은 없어졌어요. 계약서 썼으니까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물은 어떻게 돼요? 인도하는 경우에는 현물을 갖다가 만기가 돼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실소유주한테 넘기면 돼요. 그러면 시장 가격 임팩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현물을 줬으니까. 근데 현물을 필요해서 하는 거래들은 그런 이제 상품 선물들은 그런데 주가지수 선물이나 주식 선물이나 이런 거는 실물을 갖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로 차액 결제를 해요. 주식은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다 차액 결제를 해요. 그럼 차액 결제를 했는데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해 놨어요. 근데 만기가 됐어요. 그럼 선물은 어떻게 될까요? 만기가 되면 계약이 끝났죠. 그럼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날 되면 선물이 없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만기일날 무조건 팔아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팔아야 돼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만기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날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벌어진 적이 과거에 많았었으면 실제로 만기일날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거래 잔고가 어쩌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익거래 잔고가 많으면 만기일날 뭐 폭탄 매물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 차익거래자는 설명드린 것처럼 만기일에 지수를 청산하고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돼요. 주식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매도 차익거래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똑같아요. 이것도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는 게 그냥 차익거래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아래 있죠. 이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베이시스가 된 거예요. 현물 가격 빼기 선물 가격이라 그랬는데 선물 가격이 더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아야겠죠. 근데 현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주식을 빌려다 파는 거죠. 이게 공매도가 되는 거죠, 결국. 차입 공매도. 그리고 선물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로 붙이는 거죠. 근데 빌리기가 어렵다면 선물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죠, 당연히. 빌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는 거는 그냥 막 사면 되니까 위로 일어나는 매수 차익 거래는 굉장히 쉬워요.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식을 빌려야 되면 빌리는 비용도 개개별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한번 마이너스가 나면 계속 더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베이시스는 조금 더 큰 부분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근데 요즘은 점점 더 이제 기술들도 발달하고 대차가 쉬워져서 베이시스가 그래도 나름 마이너스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싼 거 팔고 싼 거 산다. 그럼 어떻게? 선물을 처음에 매수하고 주식 빌려서 매도하고 그랬다가 쭉 주식시장에다 팔고 선물시장에다 사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합쳐지겠죠. 똑같이. 그리고 그 판 차익만큼이 수익으로 발생하고요. 그러면은 만기일날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거꾸로죠. 선물은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주고받기로 하고 그 다음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를 정산하기로 한 거예요. 차익거래로 이 확정이익을 확정하려고 주식을 빌려서 어떻게 했어요? 매도했었죠. 근데 만기일이 됐어요. 그럼 선물 계약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현물 매도했던 공매도했던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되겠죠. 매수해서 줘야 되잖아요. 이 뒤는 계약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기일날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가격 임팩트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든 말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기일날 매도 차익 거래자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만기일날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도 차익 거래 잔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그래서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차익 거래자들이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괴리가 커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해저들의 거래 비용을 줄여줘요. 사자 팔자 호가를 줄여주니까요. 그리고 역방향은 끝에서 봤던 것처럼 만기일날 한쪽으로 쏠리면 시장을 좀 왜곡시킬 여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시제도가 생겼어요. 미리미리 그 얼마 정도 만기일에 팔겠다 말겠다를 주문을 미리미리 다 넣게 하고 그 주문 넣은 것들을 공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은 다른 반대쪽에서 또 매수하는 세력이 나오는 거를 착안해서 포지션을 구축해서 미리 주문을 넣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럼 차익거래자는 누구냐? 금융투자, 그 유동성 공급자예요. 증권사죠. 증권사에서 LP를 계속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파생 상품들은. 그 다음에 ETF 거래 이용해가지고 차익거래 LP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 주식을 가지고 이용을 할 때 바스켓을 만들고 한다. 좀 이따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연기금에서 차익거래 펀드를 뭐 예전보다 많이 적어졌지만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어요. 몇 천억 이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고빈도 매매, 하이 프리퀀시라고 우리는 고빈도 매매랑 그 다음에 통계적 차익 거래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선물을 팔고 주식을 사거나 그래서 그 주식을 갖다가 모아놓고 그걸 빌려주는 또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차익 거래 같은 경우 가장 단순한 거래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제가 증권사 근무할 때도 실제 만기일 날 물량이 너무 그러니까 시장이 얇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장이 약해서 그런 경우에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불려다니고 거래소에 끌려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도이치 11.11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이유도 대부분 그런 요인들이었어요. 미리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끔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만개 다 털어야 되니까 방향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아니까 풋옵션 사고 만개 확 파는 거죠. 그러면은 차익거래 수익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버는 이쪽에서 투기로 잡은 포지션 풋옵션 매수하거나 뭐 이랬던 걸로 잡은 포지션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세 조정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계속 뭐 바스켓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것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200 선물 사면은 내가 뭘 사는 거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모르겠다 그냥 숫자니까 매매하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있고 마켓 메이커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코스피 200에서는 뭘 샀다 팔았다 하면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드는 주식 모음 전체를 샀다 팔았다 해요. 실제로 증권사 LP들이 이런 바스켓을 만들어서 PDF라고 불리우는 바스켓을 만들어서 이거 주식 전체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해요. 물론 200개를 다 넣는 경우보다는 뭐 한 20, 30개 빼거나 어떤 경우는 100개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바스켓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음 전체를 샀다 팔았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체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를 뭐라고 부르냐? 프로그램 매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래소에서 이제 차익이다 비차익이다를 브로커가 선택을 하고 주문을 내게 돼 있어요. 한 번에 200개가 나오니까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다 자리를 잡았다. 초기에는 뭐 그런 걸로 이제 좀 조작을 하면서 돈을 번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외국인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로 이제 뭐 10계약 매수했다. 그러면은 약 10억 원 정도 이거 계산할 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한 400이라고 치면 지수 곱하기 25만 원 곱하기 계약수 하면은 그게 이제 액면 금액이에요. 제가 선물 매매할 때 매번 이제 뭐 액면 금액 신경 써서 해야 된다. 뭐 한 틱 밸류가 얼마니까 그냥 그 틱 밸류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하고 이런 걸로만 매매를 하시면 거의 이제 고스톱 치는 거랑 비슷하니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왜냐면 주식 얼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 선물 10계약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액면을 생각하시고 매수 매도도 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 쪽으로 이제 그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옵션 쪽은 매수자, 매도자가 존재를 해요. 계약이죠. 근데 이제 매수자는 제한된 손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험을 산 사람들, 매도자는 무한대 손실. 그래서 보험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매수, 매도 개인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매수를 하게 되면 제한 손실, 매도를 하게 되면 무한 손실 잊으시면 안 되고 사게 되면 권리만 있고 팔게 되면 의무만 있어요. 그래서 콜 옵션의 경우는 살 권리가 있는 거고 풋 옵션의 경우엔 팔 권리가 있다. 그래서 피읍 외우시고 살 권리는 콜하면 사는 거다. 물건 살 때 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암기하셔서 콜풋도 처음에 보실 때 풋이 팔라 그랬나 콜이 팔라 그랬나 뭐 이것도 헷갈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 권리를 팔았으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 가격에. 그 다음에 풋 옵션을 판 사람 무조건 사야 되죠. 그래서 이 옵션 가격, 그 다음에 보험이라면 보험료가 얼마나 적절한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가격 결정 요인들, 그런 요인들을 넣어서 가격을 계산하는 식들이 있어요. 뭐 브렉슐즈 모델도 있고 기타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페이오프는 오늘은 101이니까 페이오프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 40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만 내고 사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최대 손실은 프리미엄이겠죠. 그리고 만기에 가면은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간 만큼 이득을 보겠죠. 근데 이 프리미엄이 과연 싼가 비싼가는 계산을 해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면 먹는 거 콜옵션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반대로 된 게 풋옵션이겠죠. 풋옵션이 원래 이렇게 생겼겠죠, 매수는. 근데 제가 매도를 그렸어요. 왜냐면 좀 이따 신세틱이라는 거를 합성 선물이라는 걸 드리려고. 풋옵션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 이렇게 된 그림이어야 되는데 매도를 했으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무한대 손실이죠. 그리고 프리미엄 받은 것만 수익이고. 그래서 이거 증권사들이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콜 바이 풋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선물하고 똑같죠. 일자죠. 그래서 실제로 옵션도 합성 선물처럼 이렇게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아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준 것처럼 옵션도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자들의 분류도 비슷해요. 앞에서 본 거랑. 이 그냥 트레이더들, 그냥 기초자산 변동이 어느 쪽으로 될까 해가지고 그냥 예상하는 것들, 그리고 변동성이 오를까 내릴까 예상해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이거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과, 뭐 과수 농장 같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들이 많이 해요. 주식을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고객들이 준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만 사면 안 되거든요.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계산해서 자기들이 목표 수익을 달성해야 되니까. 채권만 가지고는 목표 수익을 못 달성하니까 이제 선물이나, 아니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걸 사서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식 가지고 있을 때 폭락하게 되면 전체 자산이 폭락을 하니까 풋옵션 같은 걸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는 건 필요가 없거든요. 수익, 목표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해지 목적으로 이런 거래들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를 축소하고 싶어서.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신세틱, 그런 합성 선물 같은 걸로도 차익 거래도 하고요. 변동성 차익 거래도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 같이 고빈도 매매, 하이 프리퀀시 들어와서 시장 조성을 해주면서 사자, 팔자, 호가 차이만을 수익으로 먹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기계로 하고 있고 통계적인 차익 거래들을 하고 있어요.